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연도 있고요. 포항 시민 여러분께도 인사도 드릴 겸 굉장히 보수 색채가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환영도 해주시고.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예. TV비 볼 때는 인상이 별로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은 작다고 정규 뉴스 시간에도 잘 안 다뤄줘요. 아주 예쁜 말만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를 센 말을 하잖아요. 고개 기사를 딱 뜨죠. 네, 그것만 10초 정도 딱 캡처를 해가지고 네. 보도를 하니까 네. 심상정은 원래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리불리한 그러니까요. 사람인데 네. 서울대 사범대 입학하면서 구로공단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 같이 공부 가르쳐주면서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야, 그게 지금까지 참, 왔네요.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 정계로 입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뭐 이게 사회적 약자들은 이 법도 멀고 정치도 멀고 뭐 누구한테 의지할 데 없고 막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뭐 농민들이나 또 뭐 장애인들 이런 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나 법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게 없이는 이렇게 뭐 사회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원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큰 뜻을 갖고 국회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빅스타가 되셨어요. 큰 소리 치셨죠? 완전 큰 소리 치셨죠. 장관도 임금 피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임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 기업에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돼요 안 돼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환경부 답변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다. 그 무슨 놈의 자세가 그래요 진짜. 있을 뭐 때 하는 할 자리예요 도대체 환경부는. 아니, 전문가한테 전문- 다 맡기면 환경부가 뭐 할 필요 있어요? 의사들이 네? 할 부분은 의사한테 맡겨지고 자꾸 우리가 개입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죽일 겁니까 사람들? 10억엔 당장 돌려줍시다. 그리고 10억엔 돌려줄 때 윤명세도 같이 보내버립시다 여러분. 이 국회가 우리가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잖아요. 5천만 국민의 이해관계의 축소판이 돼서 서로 거기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0만만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말로만 민생을 하는데 전부 뭐 재벌 대기업들 도와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사회적 약자나 시민들한테 필요한 일은 그냥 몇 년이 돼도 이제 법안이 다뤄지지 않거나 폐기돼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사명감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정부가 이제 우리 외환 보유고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놀이를 해서 돈을 버는 일에 네. 돈을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한 1조 7천억 정도 손해를 본 거예요. 예. 국민의 세금 1조 7천억 정도를 손해보게 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정책 실패라고 하면서 아무도 책임 하나 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현재 부총리한테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받았죠. 깜짝 놀래더라고요. 노동운동만 하고 막 주먹만 흔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깊은 곳까지 다 알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 노장이신 분을 갖다가 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그런 말이 생겼대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심상정 질의서를 못 가면은 큰일 난다고. 깨진다 이거죠. 깨진다고. 그러게. 그런 말까지 생겼다. 아니 보통 보면은 진짜 걸크러쉬, 심크러쉬 원래 성품이 마냥 그렇게 단단하지만은 않을 것도 같은데. 근데 그 이현재 장관이 이제 사석에서 저한테 네.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 관료들이 제일 상대하기 쉬운 사람들이 학자들이라는 거, 학자 출신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공부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이론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론이 아니라 돈을 뭐 몇 조를 민생을 위해서 푼다고 하면 그 돈이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가냐?
대기업한테 가서 멈추냐 아니면 정말 자영업자들한테 가냐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가냐 이거를 끝까지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현재 장관이 저 같은 사람이 참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성격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다수 국민을 대변하는데 너무 소홀하니까 소수지만 저희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됐죠. 아, 물면 안 놉니까? 그러니까. 한번 물면 네. 답이 나올 때까지 네. 뭐 끝까지 몰고 들어가니까. 아니 얼마 전에도 약간 그 데자뷰 같은 모습이 또 펼쳐졌었잖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 짤짤 매시는 모습을 또 보면서 갈팡질팡하니까 정치 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안 제출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야당들이 발목 잡아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갈팡질팡한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정책에 대한 소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이야기하는 거 여당 이야기하는 거 다 하나씩 이렇게 걸고 넘어져야 균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뜻이 소득 주도 그런 뜻이 성장의 아니라니까요. 취지에 대해서 확고하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밀고 나가세요. 원래 경제정책 이런 쪽에 조금 밝으신가 봐요. 뭐 박다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두 번째 가는 불평등 사회예요. 더구나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바 전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결혼도 못하고 30살 넘어서 하다못해 전세 값도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그 저출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절박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격차가 이렇게 계속 심화되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법안들 그리고 뭐 반짝반짝이는 법안들 하면은 의원님을 빼놓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최초로 이제 발의한 것들도 너무나 많았죠. 그러게요. 저희가 뭐 네.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잘한 것 같다. 의원님 자랑 한번 하자면 어떤 법안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대선 때 1호 법안으로 낸 게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거 있어요. 맞아요. 유명했죠. 맞습니다. 육아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관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돈은 한 150조 썼어요 그동안에. 그랬는데 이걸 여성 문제로만 바라보니까 해법이 없는 거예요. 여성들도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애 낳기도 어렵고 낳아서 또 키워서 얘들이 정말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책임 때문에 못 낳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여성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 문제이기도 하고 왜냐면 엄마 아빠 노동 시간을 조정해서 아이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여성들도 다 고학력자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니까 육아휴직을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눠서 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법안에 담았어요. 다른 후보님들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경쟁을 했어요. 유승민 후보는 3년까지 늘리자. 그러게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유승민 후보님한테. 부인께서 직장생활 안 해보셨죠? 제가. 왜냐면은 뭘 잘못한 게 없어도 3년 동안이나 직장을 비우다가 다시 복귀하는 건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경력 단절이 네, 되면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육아휴직을 아빠하고 엄마가 나눠 쓰도록. 그런데 아빠들이 육아휴직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치 보이고 이제 승진에 지장이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 하는 거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이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조달 같은데
인센티브를 세게 주는 거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안 지키면은 페널티를 좀 세게 물리고 해서 가정 친화적인 그런 기업을 유도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안 될 리가 없어요. 제가 덴마크 가보니까 거기는 남편들이 아이를 보고 엄마들이 직장생활하는 부부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야, 이 나라 남자들 왜 이렇게 쿨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나라에는 여러 회사에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남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대한민국 재생산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중대한 숙제를 놔두고 아니 대책이 왜 없습니까? 돈이 왜 없습니까? 그거 대책 만들려고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 진짜 그 대선 때 슈퍼우먼 방지법을 딱 얘기를 하셨을 때 저를 포함한 그 수많은 워킹맘들이 너무나 공감하고 너무나 쾌재를 부르고 제가 그 예. 제목을 붙이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제가 이제 노동운동 했었잖아요. 네. 이제 권영길 의원님 모시고 또 단병호 의원님 모시고 제가 노동운동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분들이 어디 가서 날 소개할 때 아 우리 심상정 국장은 슈퍼우먼이라는 거예요. 슈퍼우먼은 능력이 출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니까 제가 막 우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네. 애를 낳고 또 누구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가정도 꾸리고 애도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려고 하니까 아주 박빙으로 분초를 놔두고 살아도 힘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이 슈퍼우먼이라는 말은 사회가 함께 나눠서 책임져야 될 일을 여성의 능력으로 지원해가지고 독박 씌우는 이거 그런 말이구나. 네, 네. 여성들에게 독박 씌우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네.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앞으로 슈퍼우먼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야, 사실 그동안 얼마나 강한 신념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만나 뵙고 나니까 이것은 이념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의 발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친정어머니는 지금도 안쓰러우니까 그렇게 제가 싫어하는데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만 고생했으면 큰 당 가서 해라.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 지역 주민들도 그러시고 큰 당 가서 하면은 뭘 못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저도 정치인이니까 왜 이러저런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큰 당에 가면 거기서 살아남는데 급급할 것 같아요. 작지만 그래도 경제 민주화, 복지, 또 노동권, 사회적 약자 이런 의제들을 선도적으로 계속 제시해서 정치를 리드해온 그런 정당 정치인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정치인이 꽃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시밭길을 가게 되지 않겠나. 정치인이 가시밭길을 자임할 때 우리 국민들을 꽃길로 안내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 정의당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이제 당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의당이 지지율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 포항에서는 아직은 조금 약세인 건 어쩔 수가 네. 좀 없거든요. 정의당이 내세우는 얘기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선거제 개편이죠. 그렇죠. 네. 예.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우리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좀 개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1인 1표거든요. 네. 1인 1표 표값은 동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당선된 분들이 평균 한 45% 정도로 당선이 됐어요. 이제 당선자를 뽑은 45% 표값은 제대로 평가가 됐는데 이제 당선되지 않은 분들을 찍은 55% 더 많은 표가 있잖아요. 이 표는 그냥 사표가 돼버리고 어떤 그 유권자의 표값을 쳐받지 못한 거죠. 예. 1인 1표라는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선자를 찍었던 55%도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슨 말이냐면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의당이 지금 한 15%를 받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300석이니까 15%면은 45석 45석은 예. 돼야 되는 거죠. 현재 5석이죠.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비례로 네. 채워서 지역구 당선자 플러스 비례를 합쳐서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독일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면은 무슨 얘기였어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얘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 한 표가 그대로 사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든 의미 있게 전달이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의석수 한번 만드는데 기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정의당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네. 정의당이 힘을 키워서 네. 제1야당쯤 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지도 보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저 당이 너무 작아서 내가 표를 찍는다고 도움이 될까 당선될까 이런 이제 사표 심리가 작용해서 그렇죠. 지지율이 더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제도가 개혁되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힘보태 주시면 바뀐 제도 하에서는 정의당이 좀 이제 군소정당이 아니라 유력정당 또 제1야당까지도 20년 총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다음 총선은 사실은 제1야당인 누군가 이걸 결정하는 선거예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년까지는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고 정의롭고 유능하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뭐 문제 제기는 하지만 뭐 실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겠어?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도 대한 세력으로서의 실력과 또 역량을 갖춘 그런 정당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유쾌하고 즐거웠어요. 네. 시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맞습니다. 유쾌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가 요구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 심상정 의원님의 유행어를 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세어라 심상정!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어디? 러시아 하고도 블라디보스토크. 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석과 석탄을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산물. 나왔다. 이거 기다렸어요. 이거. 킹크랩. 평상시에 존경하지. 왜요? 왜?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나는 여자라서 존경하는 거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예. 셋째도 정치, 둘째도 생치, 넷째도 정치, 다섯 번도 정치 하고 싶어. 우리 국민들 좀 잘 살게 해주세요.